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마케팅 본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파월의 브루킹스 연구소 이 발언이 연설이 아주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났는데 이게 하루밖에 못 갔어요. 네네. 사실 일각에서는 파월의 변심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파월이 한 얘기에서 상당히 이제 희망을 많이 찾았었다 볼 수 예. 있는데요. 이제 거꾸로 역으로 파월 입장에서 가면 상당히 좀 당황했을 것 같다. 네.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왜 그랬냐면 사실은 파월은 11월 달 초에 있었던 FOMC에서 했던 얘기에서 크게 변한 게 예. 거의 없었거든요. 그 얘기들을 좀 동의 반복적인 그런 형태로 지금 얘기를 했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사실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그게 반응을 했던 가장 큰 것이 이번에 75bp가 아니고 50bp 금리 예. 인상이 이제 확 실시되고 잘하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생각보다 빨리 변화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던 변심. 보통 이제 피봇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이제 좀 매우 낮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파월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좋은 것만 입에 맞는 단어들만 좀 골라냈던 그런 것들이 좀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각이 나네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네, 그런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 파월 의장 발언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기업이 고용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물가 잡기 힘들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고용이 꺾이기를 바란다는 건 참 넌센스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연준의 그 두 가지 의무, 목표가 있습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이 두 가지가 되게 이제 들어보면은 이견 상당히 쉽지 않겠냐 보는데 두 개는 경제학적으로는 서로 상반된 것, 그렇죠. 소위 말하는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예. 최대 고용을 하다 보면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치솟게 되고요. 물가를 때려잡다 보면은 실업이 늘어나면서 최대 고용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당히 난제를 보통 예. 연준한테 주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두 가지 최대 고용을 먼저 따라갈 거냐 아니면 물가 안정을 따라갈 거냐 봤을 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물가 안정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연준의 그런 정책 판단이고 목표인데 그 이유는 아주 자명합니다.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고물가를 못 잡을 위험보다 경제 침체를 못 잡는 위험과 고물가를 못 잡는 위험 둘 중에 보면 고물가를 못 잡는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소위 물가를 잡으려다 보면은 긴축을 포함한 금리를 급등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다시 금리를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소위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못 잡고 계속 놔두다 보면은 이것이 임금이 오르면 다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그렇죠. 계속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소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고물가의 고실업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경우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의 물가 수준에서 뒤로 그러니까 물러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부 침체를 단기간에 겪더라도 물가를 잡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라는 것이 이렇게 물가만 단순히 오른다 생각하지만 이건 피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모든 생필품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흔히 이제 무차별 대량 살상 무기 인플레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그 점을 연준이 주목한 것 같습니다. 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파월 의장의 바람대로 최근에 발표된 미국 노동 관련 지표들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악화하고 있어서 이제 고용 시장의 열기가 좀 식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이건 마치 저희가 11월 초에 10월 CPI를 보고 환호했던 거하고 비슷하다 보여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 시장이 피크보다는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과열 양상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연준의 판단인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큰 코멘트가 이번에 브루킹스에서 얘기했던 가장 것이 지금 현재
생각보다 일자리가 좀 많이 남아돕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업자들은 많은데 일자리가 더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못 구하고 있는 자리가 한 350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0만 개 전후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은퇴자들이 늘어나면서 예. 소위 그 격차를 메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이 이제 최대 소위 실업자 한 명당 지금 구할 수 있는 소위 일자리가 지금 최고 두 자리에서 예. 엄청난 거죠. 이제 내가 둘 중에 하나 골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조금 떨어졌지만 지금 여전히 1.7개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상당히 높고요. 지난 10년 평균으로 보면 0.8개, 코로나 이전으로 보면 1.2개 정도 되거든요.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파월 의장이 고용 시장이 여전히 좀 핫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잠재적인 목표하는 인플레이션 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걱정이다라고 코멘트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구인구직이라는 관계도 어떻게 보면 수요공급 법칙이 딱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은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쪽을 골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물가 이 위험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파월의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한마디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그냥 한 엄청나게 20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넉 달 만에 1,300원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러면은 이제 환율이라는 어떤 매크로 위험 요인이 하나가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일단은 지금 상당히 그 9월 달 이후 10월, 11월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그렇죠. 예, 이제 그 높은 1,400원대를 호가하던 그러한 이제 환율의 그러한 변동성은 일단락된 것은 다행이다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한국이 특히 좀 그 최근 3개월간 어려웠었는데 예. 이것이 이제 다른 나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정상화된 정도의 수준이고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됐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초 이후로 지금 보면 달러 대비 그 상승폭이 원화가 한 10% 정도 절하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유로화가 한 8%,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가 한 10% 정도,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는 위안화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 5년만 놓고 보면은 위안화하고 우리나라의 원화 위안화 코릴레이션이 거의 뭐 0.78 이렇게 가거든요.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의 원인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이제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그렇죠. 그 금리 차가 커졌다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화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보다 확실히 좋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위험이 커지다 보니까 달러의 그러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요 세 가지가 맞물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됐냐 보면은 아직은 그렇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소위 원화의 그 과도한 오버슈팅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여전히 달러 강세 현상 자체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 요인인 동시에 국내 요인인데 수출이 8개월 연속 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수출이 이제 마이너스로 가면서 이것이 따져보니까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이후에 이렇게 8개월 연속 적자는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런 점도 상당히 이런 요인이 되겠죠? 맞습니다. 최근 사실은 3개월 동안 원화가 다른 나라 국가 통화, 아시아 국가 특히 통화보다 급격하게 절하됐던 그렇게 오버슈팅했던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지적해 주신 무역 적자가 8월 달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은 자금 시장 경색이죠. 지금은 일단락 좀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회사채와 국고채 간의 스프레드가 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원화 입장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위험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최근 한 달 동안 달러가 전 세계
통화들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원화가 같은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안정화를 취했긴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던 우리 국내 고유의 그러한 좀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이 해결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과거의 그런 1,100원대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갈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지금 환율이 일단 안정세를 보이니까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연준이 올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환율 때문에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이 금리 인상 압박은 어느 정도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제 연준이 소위 이제 매파적인 것이 속도가 일부 늦어질지언정 그 높이는 여전히 높아질 수 있는 이전에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말씀 주신 대로 결국 그 금리 차가 생각보다 더 벌어진다면 환율의 변동성이 다시 커질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75bp 차이가 나는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2월 달에 FOMC 때 50bp 올리면 이제 125bp 차이가 납니다. 1.25%포인트. 예.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버티고 있으면은 내년도에 가서 어느 시점에서는 150bp가 넘어가는 역대급으로 이 금리차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환율의 변동성이 다시 커질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선 이것 때문에 금리를 계속 억누르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작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의 최고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 도달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의 최고 시점은 5%가 지금 넘어가는 시장에서는 5% 이하로 지금 다시 내려왔지만 지금 적어도 지금 파월이나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내년 상반기에 5%를 넘어가는 수준을 충분히 기대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하는 총재께서는 지금 우리 금통위원들의 평균이 3.5%라고 못을 받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만약에 5%가 넘어가면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통위원들의 생각이 좀 더 위로 올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금통위에서 K 점도표가 처음 이제 나왔는데 뭐 점도표는 점을 다시 찍으면 또 바뀌는 거니까요. 자,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연준 그러니까 파월 랠리라는 뭐 표현까지 나왔는데 좀 약간 성급한 거 아닌가 싶어요. 뭐 하루밖에 안 갔는데 뭐 랠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회복의 시작이다. 많은 시각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오히려 오를 때 도망가야 된다. 바닥은 아직 멀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결론도 말씀드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말은 이게 바닥이고 이제부터는 회복된다. 왜냐하면 올해 한 해 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많이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희망을 듣기를 원하실 텐데 뭐 결론부터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지 않겠느냐. 바닥을 논하기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연준이 이제 과거의 소위 올드 플레이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의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이런 상황이 오면 연준이 소위 파월, 그러니까 소위 풋이라고 해서 결국은 금리를 낮춰갖고 유동성을 풀어서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얼만큼 더 올라갈지의 걱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유동성을 다시 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이제 파월의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가 뭐 여전히 아직 남아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거는 과거에 지난 한 50년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소프트 랜딩을 했던 것은 손에 꼽을 정도고 거의 없다라고 예. 봐도 무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침체가 온다면 기업의 이익이 특히 내년도의 이익이 더 많이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익이 빠지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런 주가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그렇죠. 환경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변동성에 대한 그러한 대응, 그런 조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는 건 이제 뭐 완전히 지나간 얘기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급반등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사실 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지난 2달 동안 7조 원을 순매수했다. 이건 외국인들이 돌아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만 딱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전 세계 이머징 시장에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다. 그렇습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오른 나라는
터키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그러면 오른 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흐름은 우리만의 고유만의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한 달간의 달러 약세에 기댄 이머징 시장의 그런 전반적인 상승에 이제 기댄 것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중국이 두 번째로 올랐다 그러면 중국 차이나로는 이제 끝난 겁니까? 중국 같은 케이스는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제일 우려했던 제로 코로나, 제로 코비드 예, 정책을 일정 부분 좀 후퇴하는 이제 그걸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일 걱정이 중국의 침체였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된다면은 중국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11월 달에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한 원인의 큰 기폭제가 됐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완화책을 쓰고 있는 게 중국과 일본 정도 되는데 중국 정도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이 그나마 풀리는 지역이라서 중국이 좀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삼성전자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시 이제 6만 원대로 들어서면서 7만 전자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언급만으로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네네. 이 삼성전자 주가 연말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국의 당연히 대표 대장주고 가장 큰 종목이고 사실 전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종목입니다. 근데 통상 이제 연말로 가면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또 얼마 전에 지난 한 2년 전에 특별 배당이라고 엄청난 배당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 올해는 이제 그걸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근데 두 번째로는 여전히 아직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업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데가 캐펙스를 줄이겠다라는 발표까지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투자한다. 안 줄이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줄이는 것을 좀 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치킨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걱정들이 있는 한 우상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은 무조건 쌉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업황이 좀 개선되는 거를 보면서 사실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여기서 우상향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타이밍은 아직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과거 경험상 삼성전자가 가장 안 좋다고 할 때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던 네.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업황 개선 확인 전에 먼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럼 만약 그런 것을 만약에 기대하신다면 삼성전자 주가보다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거기에 대해서 민감도가 민감하죠.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주가가 먼저 더 빨리 갈 텐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하이닉스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아직 투자자들의 컨센서스가 모여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이제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워낙 폭등을 해가지고 약간 흥분한 듯하는데 지금 우리 송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차분하게 냉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자산운용 송재경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